바다 밑에 나라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제방 하나가 무너지면 수도가 통째로 잠겨버려요. 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구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17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의 실제 상황이에요. 국토의 26%가 해수면 아래에 있고 절반 이상은 폭풍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높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멸망하기는커녕 17세기에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절반을 쥐었고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며 지금은 농산물 수출 세계 2위, 무역 규모 세계 4위를 달리고 있어요. 도로 없는 마을이 있고 바다 위에 세워진 신도시가 있으며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은 수도가 있는 나라. 600년 동안 바다와 싸우면서 동시에 바다 위에서 살아온 나라 네덜란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고 해외 영토를 제외하면 산이 단 하나도 없으며 가장 높은 지점이 겨우 해발 300m 수준이에요. 북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고 라인강, 마스강, 스엘더강 등 유럽 주요 강들이 이 땅을 지나 바다로 흘러드는 거대한 삼각주 지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다에서 폭풍이 몰려오거나 내륙에서 강물이 불어나면 이 땅은 그냥 잠겨버리는 구조거든요. 네덜란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건 피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530년에 발생한 성 펠릭스 홍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제작된 16세기 지도에는 홍수로 사라진 마을들이 물속에 잠긴 상태로 그려져 있어요. 저 지도 속 잠긴 마을들이 예외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강풍과 해일, 범람이 맞물리면서 사람이 살던 땅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거의 매 세기마다 반복됐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해안선은 사실 수백 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의 지형 자체가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작업물입니다. 14세기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땅을 되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간척이라고 부릅니다. 습지나 얕은 해역 주변에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고 그 안에 물을 운하나 배수로를 통해 퍼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육지를 폴더라고 하는데 오늘날 네덜란드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땅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호수를 비워냈고 나중에는 아예 바다를 비워냈어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이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그 집념의 결과로 탄생한 풍경이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독특하게 기억하는 네덜란드의 자산이 됐어요. 오버레이설주에 위치한 기트호르는 도로가 없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13세기에 농부와 수도사들이 토탄을 캐면서 형성된 마을인데 땅을 파내다 보니 운하가 생겨났고 그 운하가 곧 도로가 됐어요. 집들이 운하와 수로 수십 개의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일부 집들은 작은 개인 섬 위에 지어져 각자 전용 선착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배가 이동 수단인 이 마을은 네덜란드의 베네치아라 불리는데요. 기트호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을 파내다 생긴 수로가 도로가 되고 그 위에 삶이 쌓인 풍경, 그게 네덜란드 전체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마을인 거거든요. 간척의 정점은 1927년에 시작된 압슬라위트 다이크, 즉 제이데르제이 공사입니다. 북해와 연결된 거대한 내만이었던 제이데르제이를 막기 위해 무려 32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건설했어요. 1932년에 완공된 이 제방은 짠물이던 바다를 민물 호수인 이에이설 호수로 바꿔놓았고 동쪽 끝에 설치된 기념비적인 간문은 지금도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간척지가 플레볼란트주인데 1976년에 개발을 시작한 알메러라는 신도시가 이제 네덜란드 주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바다를 채워 행정구역을 만든 전례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더 대규모의 공사는 1953년 대홍수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해 2월 네덜란드 남서부를 강타한 폭풍 해일은 1,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십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초토화했어요. 이 참사가 계기가 된 것이 델타 공사입니다. 댐, 간문, 제방, 방조제를 복합적으로 연결한 이 시스템은 미국 토모카크회가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치수 공사로 평가받아요. 그 핵심인 동스헤더 방조제는 65개의 콘크리트 기둥과 거대한 수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둥 하나의 무게가 18,000톤이에요. 이걸 해저에 정밀하게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네덜란드가 물을 막는 것만 택한 건 아닙니다. 암스테르담은
대규모 방조제 대신 운하 시스템으로 물을 관리해요. 도시 전체에 거미줄처럼 뻗은 운하들이 홍수 때 수위 조절 저수위 역할을 하고 지하수 수위도 정밀하게 관리해서 집안 침하를 예방하거든요. 비슷하게 해수면 아래에 있는 도시 뉴올리언스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내면서 집안 침하 문제가 심각해진 반면 암스테르담은 수백 년 동안 그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과 싸우는 대신 공존을 택한 거예요. 운하 주변의 오래된 집들은 나무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앞이나 뒤로 기울어진 집들이 생겨났어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땅의 움직임과 함께 수백 년을 버텨온 증거랍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약 90만 대의 자전거가 있는데 도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운하와 자전거, 이 둘이 도시 문화 자체가 된 거예요. 공식 수도이면서 동시에 북방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이 도시는 물과 싸우는 대신 물과 함께 사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조금 벗어나면 잔세스칸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17세기에 세계 최초의 산업지대였어요. 수백 개의 풍차가 돌아가면서 기름, 밀가루, 코코아, 목재를 생산하고 심지어 배까지 만들었거든요. 각각의 풍차는 저마다 다른 전문 역할을 맡았는데 안료 분쇄, 향신료 빻기, 제지, 조선소 목재 가공 등이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어요. 지금은 1960년대에 조성된 역사 보존 지구가 됐지만 이 풍차들은 단순한 관광 명물이 아니라 인류가 풍력으로 최초로 산업화를 시도한 역사의 현장, 그 원점 자체입니다. 하를럼과 레이던 사이의 볼렌스트레이크, 즉 구근지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16세기 터키에서 들어온 튤립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17세기에 인류 역사 최초의 경제 버블이 탄생했거든요. 튤립 마니아라 불리는 이 현상에서는 튤립국은 하나의 가격이 숙련된 장인 10년치 연봉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 현대 경제학에서 투기 거품의 교과서 사례로 지금도 연구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튤립 정원, 큰경호프가 있습니다. 매년 봄 수백만 송이의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가 마치 거대한 색깔 카펫처럼 들판을 뒤덮는 장관이 펼쳐져요. 물이 네덜란드를 괴롭히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물은 전쟁 무기가 되기도 했어요. 1574년 스페인과의 80년 전쟁 중 레이던 시는 1년째 스페인군에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도시 인구 1만 8천 명 중 3분의 1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절체절명의 순간 오라논공은 전통적인 전술을 벌이고 제방을 터뜨려 평야를 통째로 침수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다 거지라 불리던 해적 출신 군인들이 배를 타고 잠긴 평야를 건너 레이던으로 접근했고 수위 상승으로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스페인 지휘관은 또 다른 제방이 터진 줄 알고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던은 함락을 면했고 이 사건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 물을 무기로 쓰는 전술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져 1944년 바레런 섬에서도 연합군이 제방 붕괴를 전술 무기로 활용했어요. 나르던은 이 군사 전술이 건축물로 구현된 사례입니다. 완벽한 르네상스 시대의 별 모양 요새를 보존하고 있는 이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별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중 해자와 이중 성벽을 갖춘 이런 형태의 방어 시스템을 이 정도로 완전하게 보존한 유럽 도시는 극히 드뭅니다. 17세기에 구축된 수방선 역시 관문과 제방과 운하를 조합해 적군의 침투 경로를 침수시키는 구조였어요. 1880년대에 개량된 신네덜란드 수방선과 암스테르담 주변 135km의 요새 고리는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효용이 떨어졌지만 수백 년 동안 지리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온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땅에 왜 사람들이 정착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강삼각주 지형은 수천 년 동안 상류에서 쌓인 유기물 덕분에 유럽 최고 수준의 비옥한 충적토를 갖추고 있거든요. 기후도 대서양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일정하며 서풍이 풍차를 돌리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지리적 위치예요. 북해와 유럽 대륙을 잇는 관문의 위치에 영국과 대륙 사이, 북유럽과 남유럽 사이의 교차점에 있으니 중개무역의 허브가 될 조건을 타고난 셈이죠.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지리적 이점의 결정체입니다. 유럽 최대 항구이자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라인강을 따라 독일, 스위스, 프랑스까지 뻗어나가는 내륙 운송망이 여기서 시작되고 끝나요. 1940년 독일 폭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는데 재건 과정에서 기존 방식 대신 건축적 혁신을 선택한 결과 지금의 로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실험적인 건축 도시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1996년 개통된 에라스무스 다리, 2014년 문을 연 아치형 실내 시장 마르크트할, 1970년대에 지어진 큐브하우스가 이 도시의 풍경을 만들고 있어요. 도시 자체가 파괴 이후 재건의 산물이에요. 헤이그는 또 다른 결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세 번째 도시이자 실질적 수도로 평화와 정의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곳에 있고 앤드루 카네기의 기금으로 세워진 평화궁이 국제평화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던 암스테르담과는 달리 헤이그는 황금시대부터 외교와 귀족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헤이그는 직접 북해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대도시로 스에베니언 해변은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해양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1602년 설립된 VOC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전례 없는 자본 조달 방식이었고 함께 만들어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주식거래소였어요. 17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유럽 해상 무역량의 절반을 담당했고 1인당 생활 수준은 유럽 최고였습니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프란스 할스 같은 화가들이 활동한 황금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레이던 대학교는 1575년 설립된 네덜란드 최고 대학으로 데카르트와 아인슈타인이 이곳에서 연구했습니다. 이 번영이 식민지 착취와 무관하지 않다는 건 반드시 짚어야 해요. 뉴욕, 수리남, 인도네시아가 한때 네덜란드 식민지였거든요. 이후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더 큰 나라들이 패권을 가져가면서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오늘날 네덜란드의 경제적 영향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인구 1700만 명, 미국 메릴랜드주 크기의 나라가 무역 서비스 GDP 기준 세계 4위, 농산물 수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암스테르담은 국제 경제 연결성 평가에서 알파 등급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플레볼란트에는 바다에서 되찾은 간척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가 있어요. 매년 약 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풍력 단지는 과거에는 물을 퍼내던 그 땅에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덜란드가 세계에 수출하는 건 상품만이 아니에요. 물을 다루는 지식과 기술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에버기번 호우 사고 때 전 세계 무역의 15%가 순식간에 멈췄는데 그 배를 끄집어낸 게 네덜란드 회사였어요. 싱가포르는 네덜란드의 폴더 기술로 국토를 넓히고 있고 카이로와 자카르타의 물 문제 해결에도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수자원 관리, 뉴오리언스, 뉴욕, 찰스턴 같은 홍수 취약 도시들과의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오르고 폭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600년 넘게 바다와 싸워온 이 나라의 노하우는 이제 전 세계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산이 됐어요. 자연의 악조건이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도로 없는 마을 기트호름부터 바다 위의 풍력단지, 별모양 요새 나르던 바다에서 건져낸 신도시 알메러까지 네덜란드는 그냥 낮은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낮음을 발판 삼아 불가능한 조건을 기술과 집념으로 뒤집은 나라예요. 자연이 준 악조건이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돈 내고 배우려는 전무성이 됐고 그게 네덜란드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